그날 서구의 하늘 아래서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제 손주들은 낡고 허름한 사회복지시설의 뒷마당에서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충청도의 늦겨울 바람은 서울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맵고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뼈속까지 시리게 했죠. 저는 5천만 원이 든 두툼한 봉투가 담긴 비싼 악어 가죽 가방을 꽉 쥐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선 활동을 해왔지만 돈을 쥐고 이렇게 손을 떤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불길한 예감이 늙은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여자의 육감이라고 말하지만 70년 넘게 살아온 저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육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입니다. 공기 중에 희미하게 감도는 거짓의 냄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운명의 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눈앞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을요. 만약 화면 앞에 앉아 계시다면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제 가족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돈의 잔인함에 대한 피를 토하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025년 2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노란 햇살이 힘없이 시설의 자갈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늙은 운전기사가 급히 돌아와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정정합니다. 정의를 찾기 위해서라면 이 두 다리로 만리 길도 갈 수 있으니까요. 본관 건물 앞에는 임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하나둘 하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지직거렸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건 제 사위 강도윤이었습니다. 넥타이를 고쳐매며 아래에 드문드문 모인 군중에게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저것 좀 보세요.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된 명품 정장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국회 입성을 앞둔 사람의 당당한 풍채를요. 우리 지역의 복지를 위해, 불행한 이웃을 위해 투명한 정치를 약속합니다. 녀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저음의 따뜻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였죠. 저는 멀리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투명. 그 단어가 어찌나 비꼬는 듯 들리던지요. 제 주머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녀석의 선거 이력을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 직접 건네려던 돈이었죠.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사위가 성공하고 손주들이 어깨 펴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무대 쪽으로 바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대신 제 발걸음은 저절로 뒤쪽 거주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습관이었을 겁니다. 30년 자선 활동을 하면서 저는 화려한 연설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급식소를 보고 잠자리를 보고 사회의 온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는 걸 좋아했죠. 그곳이야말로 진실이 머무는 곳이니까요. 뒤쪽 건물은 새로 칠한 앞면보다 훨씬 낡아 있었습니다. 벽은 벗겨져 붉은 벽돌이 드러나 있었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색바랜 옷들이 널려있는 뒷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녹슨 공용 수도가, 옆에 두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란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피가 갑자기 얼어붙는 느낌을 아시나요? 밖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 두 청년 남녀 한 쌍은
차가운 물 대야에 담긴 두꺼운 이불을 열심히 빨고 있었습니다. 맨손은 빨갛게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죠. 그들은 구호품으로나 나눠줄 법한 헐렁하고 밑단이 해진 싸구려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 되뇌었죠.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한 거야. 하지만 제 심장 할머니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쿵쿵거렸습니다. 저 등 이마의 땀을 어깨로 훔치는 저 청년의 모습, 바람이 불 때마다 떨며 웅크리는 저 아가씨의 모습. 저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가갔습니다. 제 하이힐 소리가 모래바닥에 자박거리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못 먹어서 광대뼈가 튀어나온 헬쑥한 얼굴, 비바람에 거칠어진 피부, 삶의 희망을 잃은 듯 퀭한 눈동자. 하지만 제가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되어도 알아볼 내 새끼들인걸요. 시우야, 해우나 씨. 손주들의 이름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고 떨렸습니다. 23살 된 제 손자 시우였습니다. 그리고 갓 21살이 된 손녀 혜운이었습니다. 3년 전 아이들의 엄마인 제 딸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의 아빠인 강도윤이 제 입으로 직접 말했었죠. 장모님 애들은 시애틀로 보냈습니다. 그곳은 환경도 좋으니 엄마 잃은 슬픔도 있고 대학원과 대학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이들 미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세상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니요. 매달 5일이면 저는 꼬박꼬박 사위 계좌로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미국 생활비가 비싸거든요, 장모님. 녀석은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 늙고 어리석은 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들에게 보상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6개월, 3억 6천만 원. 저는 손주들이 명문대 강의실에 앉아 멋진 정장을 입고 유창한 영어를 쓰며 상류층의 삶을 누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재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강제 노역자나 다름없이 망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등 졸업장으로 가문의 자랑이었던 시우는 얇은 티셔츠 한 장 걸치고 영하 2도의 추위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금지옥엽 같던 혜은이는 피아노만 치던 손이 퉁퉁 붓고 찬물에 빨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시우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서 문틈으로 새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혜운이는 빨던 이불을 물에 첨벙 떨어뜨렸고 물이 얼굴에 튀었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얼룩진 얼굴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내 새끼들 들고 있던 가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5천만 원이 든 봉투가 튀어나와 더러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 따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달려가 덩치는 크지만 앙상하게 마른 두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몸은 얼음장 같았고 튀어나온 뼈가 제 살을 찔러 아팠습니다. 시큼한 땀 냄새와 싸구려 세제 냄새가 났지만 저는 그저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거냐? 아빠가 너희들 미국에 있다고 했잖아.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저는 소리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시우가 제 어깨에 고개를 묻었고 녀석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억눌러 왔던 남자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여기 더 있기 싫어요. 혜은이가 흐느끼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제 코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 뒷문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누가 외부인 들어오래. 너희들 누가 쉬라고 했어. 그 이불 다 못 빨면 오늘 저녁 밥 없다. 뚱뚱한 남자가 헐렁한 경비복을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고무 곤봉을 들고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는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시설의 일꾼들을 안고 있는 할머니로만 봤습니다. 시우와 혜은이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극심한 공포가 서렸습니다. 평범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매질에 길들여진 짐승의 두려움이었죠. 그 모습이 제 심장을 예리한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경비원이 다가와 하윤이를 끌어내려 손을 뻗었습니다. 비켜, 이 할망구는 어디서 기어들어와서. 매움쳐. 제가 소리치며 확 돌아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기업 총수로 살아온 세월의 위험이 남아있어서인지 아니면 분노가 저를 사나운 호랑이로 만들어서인지 경비원은 멈칫하며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내 손주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봐라.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제 목소리는 단단하고 차갑고 잔인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주워 먼지를 털고 두 손주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앞쪽 스피커에서 강도윤의 목소리가 다시금 크고 가식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약자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이들, 노인들, 장애인들, 그들이 바로 제 가족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가족, 제 핏줄인 자식들을 고아원에 버리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할머니와의 연락을 끊고 장모의 피 같은 돈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감히 그 신성한 단어를 입에 올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5천만 원, 녀석의 선거 자금으로 주려던 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도윤, 네가 정치인이 되고 싶으냐, 국민의 대변인이 되고 싶어 좋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늙은이가 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마. 저는 시우와 혜운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자. 할미 따라와라. 본 무대로 간다. 할머니, 아빠가. 시우가 망설였습니다. 공포가 여전히 눈동자에 박혀 있었습니다. 무서워 마라. 저는 손주의 손을 꽉 쥐어 제 얼마 남지 않은 온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할미가 여기 있잖아. 오늘 할미가 저 녀석의 가면을 벗겨버릴 거야. 저 모범적인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온 세상에 알릴 거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연약한 75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식을 잃은 엄마였고 속임을 당한 할머니였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잔인함에 분노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주를 이끌고 비틀거리지만 단호하게 소란스러운 연설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었지만 제 가슴 속의 불길은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심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손뭉치 위를 걷는 듯 비틀거리며 건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무릎이 자꾸 꺾이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신적인 충격은 머리가 아니라 팔다리를 치고 들어와 노인의 기력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말라비틀어진 채 헐벗고 있던 두 손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장요. 어두컴컴하고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한 여직원과 부딪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서류철을 들고 급히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제 늙은 손가락이 어찌나 세게 잡았던지 그녀가 얼굴을 찌푸릴 정도였죠. 이보시오. 제 목소리는 쉬어서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까 뒷마당에 있던 두 아이. 아니, 청년들 말이야. 남녀 한 쌍. 그들이 누구오? 여직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사람의 반응 제가 모를 리 없죠. 30년 동안 사업판에서 굴러먹었는데 눈 깜빡임 하나로 사람 속을 읽습니다. 아, 그 사람들요. 그녀가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건 사회적 위탁 대상자들이에요. 위탁 누구한테서 어느 가족이 보냈소. 제가 윽박지르며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여직원은 한 걸음 물러서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알고 싶으시면 원장님께 물어보세요. 나를 똑바로 보시오. 제가 체면이고 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곳을 30년 동안 후원했어. 이 지붕 당신이 밟고 있는 타일 바닥 다 내 돈이 들어간 거야. 대답 못할 게 뭐 있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 섞인 동정심이 스쳤습니다. 그 태도를 보니 알겠더군요.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손주라는 걸, 왜 그들이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지 다 알면서도 돈을 먹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죄송해요. 저는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그러더니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저를 피해 복도 끝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습니다. 분노로 가슴이 옥죄어 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고 효심 깊다고 생각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구역질 나게 들렸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막 뛰어왔는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여전히 환하고 완벽하게 설정된 듯 했습니다. 녀석은 다가와 여느 때처럼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연설 보러 오셨으면 미리 말씀하시죠. 사람 보내서 모셔왔을 텐데요. 추운데 왜 여기 서 계세요? 저는 녀석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눈웃음 치는 저 눈을요. 한 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세상에서 제일 효성스런 사위고 저는 사랑받는 장모인 것처럼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뿔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악마는 때로 가족의 얼굴을 하고 등 뒤에서 칼을 꽂으면서 웃으며 말을 건넵니다. 저는 녀석의 손을 뿌리치고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우, 하우니. 도윤의 미소가 아주 찰나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간 그 놀라움을 놓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아주 빠르게 가면이 다시 씌워졌습니다. 네, 애들이 왜요, 장모님? 녀석이 천진난만하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애들 어디 있나?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진실을 빤히 알고 있었지만요. 그러자 녀석이 입을 열어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유, 장모님, 또 깜빡하시네요. 애들 시애틀에서 유학 중이잖아요. 잊으셨어요. 깜빡해.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노망이라도 났다는 거냐. 내 녀석이 덥석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달 장모님이 생활비 보내주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애들 스키 타는 사진이랑 영상 통화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요즘 걱정이 많으셔서 자꾸 잊어버리시나 봐요. 녀석은 말하면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그 손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날씨 춥고 건조하면 노인분들 오락가락하기 쉬워요. 건강 챙기셔야죠. 이때 선거 캠프 직원들과 지역 주민 몇몇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즉시 목소리를 바꾸어 슬픈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장모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기억력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엉뚱하게 착각을 하세요. 제가 사위로서 공무가 바빠 제대로 못 모신 탓입니다. 송구합니다. 군중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선들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쯧쯧 늙으면 노망난다더니 저렇게 고상해 보이시는데 치매라니 안 됐네. 강 후보 진짜 효자네 바쁜 와중에도 장모를 저렇게 챙기다니. 저는 그 말들의 포위망 속에 서서 미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외치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미치광이요. 저 썩을 놈 내 돈만 뜯어낸 게 아니었어. 내 주변 세상까지 조종하고 있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치매 노인으로 만들다니. 36개월 동안 매달 1천만 원 한 푼도 남김없이 꿀꺽해 놓고도 여전히 피해자 효자 연기를 완벽하게 하고 있구나. 장모님, 오늘 피곤하신가 봐요. 기사 불러서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쉬세요. 연설은 나중에 보셔도 돼요. 장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녀석이 저를 차로 부축하려 했습니다. 저는 녀석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녀석이 비틀거릴 정도로 강하게요. 필요 없다. 제가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속은 뒤집어지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내 발로 갈 수 있어. 너는 남아서 그 잘난 인의 예지 연극이나 계속해라. 저는 뒤를 돌아 주차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녀석의 목소리가 역겨울 정도로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일 끝나면 바로 찾아뵐게요. 차에 타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핸들을 쥔 두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끊어졌습니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증오와 혐오가 뒤섞인 감정에 몸이 떨려서였습니다. 제 딸 지수가 처음 녀석을 데려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녀석의 눈빛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권력과 돈에 굶주린 자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지수가 사랑했습니다. 딸아이가 제발 받아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 야망 있는 사람이야. 엄마
꼭 성공할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허락했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을 올려줬습니다. 한남동 고급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선거 자금 인맥 관리 비용 몇 번이고 대줬습니다. 다 합치면 30억 원은 좋게 넘을 겁니다. 제 손으로 호랑이 새끼를 키웠습니다. 제가 살찌운 괴물이 이제 내 가족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낡은 옷을 입고 떨던 시우와 혜운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죽은 뒤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흑단 장롱을 열고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딸이 남긴 유품인데 마음이 아파 3년 동안 열어볼 엄두도 못 냈던 물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검은 가죽 수첩이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3일 전 지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주었던 것입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보관해줘.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가 봐. 꼭 봐야 해. 그때는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혼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딸아이는 무언가 예감했었나 봅니다. 아니면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씩 넘겼습니다. 세상에. 수첩에는 지수의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숫자들, 이름들, 날짜들. 2023년 1월 엄마한테 1천만 원 받음. 도윤이 미국으로 보낸다고 함. 실제 개인 계좌로 이체. 2023년 2월 현금 2천만 원 인출. 사유 접대비. 실제 청담동에서 다이아 목걸이 구입. 컨설팅 회사 서밋 컨설팅 유령 회사. 대표이사 도윤의 사촌 동생. 선거자금 세탁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눈물에 번져 급하게 쓴 글씨. 내연녀 이름 한소희. 선거 캠프 비서. 작년 생일에 엄마가 사준 에르메스 버킨백 주황색. 그이가 훔쳐서 그 여자한테 줬어.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이혼 소송 준비 중인데 무서워. 엄마가 이 수첩을 공개해줘. 더 이상 그 사람이 거짓말 못하게.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 손주를 잃은 할미의 찢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내 딸이 침묵 속에서 이런 배신을 견디고 있었다니. 남편의 실체를 폭로하려다 미처 못하고 간 거구나. 지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차가운 방에 새벽빛이 비칠 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젯밤의 슬픈 노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이제 유품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강도윤의 정치 생명에 대한 사형 선고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을 꼼꼼히 했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지수가 좋아했던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비싼 한남동에 있는 도윤의 선거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여왕처럼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날씬한 몸매에 예쁘지만 표독스러워 보이는 젊은 여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몸에 딱 붙는 정장 원피스를 입고 손목에는 비싼 에르메스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한소희. 그 비서.
그리고 수첩 속에 그 내연녀. 도윤이한테 인삼 달인 물 좀 주러 왔다. 안에 있나? 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으로는 그녀를 스캐너처럼 훑었습니다. 아, 방금 회의하러 나가셨어요. VIP 룸에서 기다리세요. 차 한 잔 타 드릴게요. 그녀는 상냥한 척 저를 방으로 안내하며 꼬리를 쳤습니다. 그녀의 팔찌를 보니 딸의 수첩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한소희에게 에르메스 가방, 200만 원 선물. 내 피땀 어린 돈 내 손주들의 분유값이 다 이 여우 같은 년 치장하는 데 들어갔구나. 그녀가 차를 타러 간 사이 저는 도윤의 책상을 재빨리 훑었습니다. 서류 더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뒤적거렸습니다. 위조된 유학 서류, 조잡하게 포토샵된 입학 허가서, 명품 쇼핑 영수증 가방 구두 시계. 죄다 여성용이었지만 제 딸에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소희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을 때 저는 주황색 버킨백 영수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비서.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렀습니다. 네, 이 주황색 에르메스 가방 써보니 좋던가. 찻잔이 접시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소희가 멈칫섰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을... 저는 뒤로 돌아 영수증을 들어 보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딸 가방이야. 사고 나기 직전에 없어졌지. 그런데 자네가 지난달 파티에서 똑같은 걸 들고 있더군. 우연치곤 기막히지. 그건 제가 산 거예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비서가. 저는 영수증을 책상에 던지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나 다 알고 왔어. 너랑 강도윤 사이. 유령회사 서밋 컨설팅. 자금 세탁. 저는 지수의 수첩을 꺼내 그녀에 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야. 내 딸이 다 기록해뒀지. 소희가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는 알 겁니다. 이 수첩이 밖으로 나가면 도윤의 정치 생명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도 횡령 공범으로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걸요. 할머니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회계장부 내놔. 제가 목소리를 낮춰 위협했습니다. 도윤이가 금고에 숨겨둔 그 이중 장부 말이야. 네가 자금 관리했으니 비밀번호 알겠지. 안 돼요. 그 사람이 알면 전 죽어요. 안 내놓으면 이거 당장 언론에 뿌릴 거야. 그럼 넌 가정 파괴범, 상간녀의 공금, 횡령범이 되는 거지. 평생 고개 못 들고 살게 될 거야. 선택해 녀석을 팔고 살든지 같이 죽든지. 한소희의 눈의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머리 좋은 연인이 어느 쪽이 이득인지 알 겁니다. 손을 떨며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 쪽으로 가서 그림을 젖히고 작은 금고를 드러냈습니다. 5분 뒤 저는 두툼한 서류철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진짜 이중장부였습니다. 제 사위 손을 거쳐간 더러운 돈의 흐름이 낱낱이 기록된 장부였죠.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이 늙은이 혼자 힘으로 승승장구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법을 잘 알고 이 썩은 판을 증오하는 사람.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술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반쯤 비운 소주병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최우진.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감사관 출신이었습니다. 대쪽 같은 성품으로 포청천이라 불리던 감사계의 전설이었죠. 하지만 너무 강직한 탓에 권력자들의 심기를 건드려 2년 전 뇌물수수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그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최 선생님. 그가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았습니다. 윤 회장님, 은퇴하신 건설사 회장님이 실직자는 왜 찾으셨소? 도움 좀 청하러 왔습니다. 난 은퇴했소. 지금은 술주정뱅이 노인네일 뿐이요.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술을 따르려 했습니다. 선생님을 실직하게 만든 놈, 선생님한테 뇌물 누명 씌워 감사관 자리에서 쫓아낸 놈. 강도윤 뒤를 봐주는 김 의원 패거리 맞죠? 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지며 살기가 돌았습니다. 제가 그의 아픈 곳을 제대로 건드린 거죠. 이건 강도윤의 부패 증거입니다. 제가 서류철을 그쪽으로 밀었습니다. 자금 세탁, 비자금, 조성 서류 위조. 놈들을 몽땅 감옥에 쳐넣기에 충분할 겁니다. 최우진 씨가 서류철을 집어 몇 장 넘겨보았습니다. 볼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흥분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오명을 씻기 위해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왜 이걸 나한테 주시는 거요, 사위 아니요? 그가 의심스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놈이 내 손주들을 고아로 만들었으니까요. 내 딸이 눈도 못 감고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최 선생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한 어머니의 마지막 간청입니다. 제발 저 괴물을 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우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굳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제대로 해봅시다. 정치 생명만 끊는 게 아니라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켜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 버립시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옥 같은 이틀 만에 처음 짓는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제 손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쥐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입니다. 강도윤 기다려라. 장모가 간다. 여러분, 어떤 진실은 드러났을 때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는커녕 피 흘리는 상처에 끓는 물을 붓는 것처럼 아프다는 걸 아시나요? 술집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일주일 후 최우진 전 감사관, 그 형형한 눈빛의 늙은 조사관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죠. 한국의 봄비가 주는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냉기는 그가 가져온 소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두툼한 서류 뭉치와 낡은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쓰는 옛날 물건이었죠. 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따님, 지수 씨는 회장님 생각처럼 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알고 보니 딸은 죽기 전 몰래 선거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혼만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의를 원했습니다. 제 딸은 사위가 돈을 쏟아붓던 서밋 컨설팅이 사실 한소희 명의의 껍데기뿐인 회사라는 걸 알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뼈 아픈 건 최 씨가 보여준 출입국 기록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시우랑 혜운이 두 손주분들 한국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시애틀은 없었습니다. 명문대도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손주들이 서구에서 유학 중일 거라 상상하던 그 시간 아이들은 바로 이 땅에 갇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내 노후 자금으로 적을 살찌우고 있었구나. 하지만 최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회장님. 싸워야죠. 놈이 가장 자만하고 있을 때 치명타를 날려야 합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심사일. 그날이 강도윤의 제삿날이 될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최 씨가 준 낡은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수가 남긴 마지막 증거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억울함과 두려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엄마 돈 가져다 그 여우년한테 갖다 바친 거, 당신은 우리 가족을 다 속였어. 그리고 강도윤이 고함치는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쿵 하는 충격음, 딸의 비명소리. 닥쳐 죽고 싶어. 누가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난 유력 후보자고 넌 그냥 밥만 축내는 마누라야. 저는 입을 틀어막아 비명을 삼켰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놈이 때렸습니다. 제가 사준 그 집에서 제 딸을 폭행했습니다. 그러고도 제 앞에서는 아내 잃고 슬퍼하는 모범적인 남편 행세를 했다니. 인두겁을 쓴 짐승,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그 녹음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채찍질 소리 지수의 울음소리가 제 마음속에 칼을 갈아주었습니다. 슬픔은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증오는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평정심으로 변했습니다. 공천 심사일이 다가왔습니다. 강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예요. 며칠 뒤면 공천 확정이에요. 잠시 들러서 인사도 드리고 당 지도부 어르신들께 보낼 추천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모님 말씀 한마디면 확실히 따놓은 당상이라서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구역질을 삼켰습니다. 그래 오게나. 녀석이 정말 왔습니다. 여전히 뻔지르르한 정장에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요. 집으로 들어서는 꼴을 보니 역겨움만 치밀었습니다. 녀석은 소파에 앉아 선거 계획이며 장밋빛 미래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엔 시우랑 혜운이가 집에 올 거예요, 장모님.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네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넓은 거실에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장모의 정 따위는 없는 눈빛으로요. 시우랑 혜운이 지금 충청도 보육원에 있지. 강도윤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홍조 뛰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흑빛이 되었습니다. 녀석은 눈동자를 굴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이상한 말씀을. 저는 이해가
연기 그만해. 제가 겨울 추위 속에 빨래하던 두 손주 사진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내가 다녀왔다. 애들 만났어. 언제까지 날 속일 셈이었나.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녀석이 돌변했습니다. 효자라는 껍데기가 부서지고 지식인을 가장한 양아치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떨지도 않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저를 비웃듯 거만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녀석이 코웃음 쳤습니다. 알아버렸으니 어쩌시게 고발이라도 하시게. 내가 못할 줄 아나, 노인네야. 녀석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지. 나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야? 3억 50억. 내가 낙마하면 그 돈 몽땅 날리는 거야. 사위가 정과자 되면 당신도 세상에 얼굴 못 들고 다녀. 늙었으면 조용히 살아요. 내가 당선되면 체면치레는 하게 해줄 테니.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녀석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가리켰습니다. 꺼져.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녀석은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매며 비웃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경고 안 했다고 하지 마시오. 녀석은 분노로 떠는 저를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몰랐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걸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심판의 날. 서울의 한 5성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최종 면접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카메라가 무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대형 TV 앞에 최우진 씨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죠. TV 속 강도윤은 단상에 서서 자신만만하게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동과 노인 복지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녀석이 감정을 실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미래고 노인은 존경받아야 할 과거입니다. 제가 온 몸을 바쳐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 자식은 고아원에 버리고 아내는 때리고 장모도는 뜯어낸 놈이 도덕을 논하다니. 바로 그때 우리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최우진 씨가 모든 증거를 상대 방송사와 당 윤리위원회에 보낸 것입니다. TV 화면 하단에 붉은색 속보, 브레이킹 뉴스 자막이 뜨며 녀석의 연설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도윤 후보 정치 자금 횡령 및 친자 유기 혐의. 자금 세탁용 유령 회사 설립 의혹. 사망한 아내 폭행 녹취록 공개.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벌집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보더니 카메라를 강도윤 얼굴에 들이대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강 후보님, 친자녀를 보육원에 버린 게 사실입니까? 서밋 컨설팅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아내 폭행 녹취록 사실입니까? TV 속 도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버버거리며 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렌즈를 손으로 가리며 도망칠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슬퍼런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입수된 중대 증거들에 따라 강도윤 씨의 후보 자격을 즉시 박탈합니다. 퇴장하시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십시오. 보안 요원들이 녀석을 단상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녀석은 고함을 치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질질 끌려나가며 무너지는 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녀석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드디어 괴물의 진짜 얼굴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변호사는 두 손주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 아이들이 성인이지만 심리적 학대와 경제적 감금 상태였기에 법적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과 동시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강도윤이 법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셔츠 단추는 뜯어졌으며 넥타이는 삐뚤어졌습니다. 정치인의 위험 따윈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녀석은 법원 복도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장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 했습니다.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 정치 생명, 제 인생 다 끝장납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녀석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추위에 떨던 두 손주가 생각났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고통스럽게 비명 지르던 딸이 생각났습니다. 일어나게. 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서서 감옥으로 가. 양심의 법정은 용서할지 몰라도 법은 널 용서 안 해. 그리고 나도 절대 용서 안 한다. 재판에서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내연녀에게 흘러 들어간 더러운 돈, 위조된 유학 서류, 아비가 호화롭게 사는 동안 보육원에서 방치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린 두 아이의 증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 폭행 녹취록.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단호한 소리가 악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 강도윤의 자녀 강시우, 강하윤에 대한 친권 및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피고는 원고 윤여정 씨에게 편취한 3억 6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 또한 본 사건 기록을 검찰로 이송하여 사기 횡령 가정 폭력 혐의로 형사 기소하도록 조치한다. 도윤은 피고인석에 엎드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우와 혜운이가 법원 정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와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헬쑥했지만 눈빛에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두 아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팔을 벌려 제 세상 전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집에 가자 얘들아. 악몽은 끝났다. 여러분,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탐욕과 잔인함의 대가는 이 세상 어떤 돈보다 비쌉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75세 할머니인 저도 결국엔 가족을 지켰습니다. 늦었지만 영원히 늦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어떤 침묵은 비명보다 더 무겁다는 걸 아시나요? 재판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첫 햇살이 비칠 때 잠에서 깼는데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돈 달라고 징징대는 전화벨 소리도 사위의 달콤한 거짓말도 무엇보다
매일 밤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서류상일 뿐이니까요. 진짜 임무는 이제 시작입니다. 손주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 저와 최우진 씨는 새벽같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화려하지만 속임수 가득한 서울을 뒤로하고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도 최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가끔 춥지 않으세요? 히터 좀 올릴까요? 라고 조용히 물을 뿐이었죠. 그 고생한 남자의 무언의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에 서보니 좋은 사람은 화려한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보육원 정문 앞에 차가 멈추자 심장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여전히 먼지 날리는 운동장, 여전히 벗겨진 벽. 하지만 이번엔 제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노망난 척 자선하러 온 할머니가 아니라 내 핏줄을 집으로 데려가러 온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시우와 혜운이는 지난번처럼 마당에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직원들을 도와 낙엽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껑충하게 큰 그 뒷모습에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시우 3살, 혜운이 21살. 이 나이라면 대학 강의실에 있거나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적어도 오늘 뭐 입을지 투닥거리고 있어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친 노동으로 투박해진 저 손 좀 보세요. 시우야, 혜우나. 제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있던 시우가 멈칫했습니다. 너무 빨리 돌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겁나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빗자루가 툭 떨어졌습니다. 한화, 할머니. 아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장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서서 의심 가득한 큰 눈으로 떨고만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3년 동안 이런 꿈을 수도 없이 꾸다 실망했을 테니 진짜라고 믿지 못하는 거겠죠. 제가 팔을 벌렸습니다. 할미다. 할미가 너희 데리러 왔다. 그제야 두 아이는 모든 걸 내던지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바람 부는 보육원 마당에서 셋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하윤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시우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터져 나와 제 정장 어깨를 적셨습니다. 할머니, 진짜예요. 우리 진짜 집에 가요. 아빠가 그 사람이 다시 잡아가지 않아요? 혜운이가 딸꾹질하며 물었습니다. 제 옷을 움켜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공포가 뼛속까지 박혀있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의 푸석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이 할미 목숨을 걸고 약속하마. 우리는 그 생지옥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뒷좌석에서 두 아이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빼앗겼던 자유로운 세상을 눈에 다 담으려는 듯이요. 한남동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썰렁하던 대저택이 아이들의 발소리로 채워지자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들어가자 얘들아. 여기가 너희 집이야. 두 아이는 비싼 카펫을 더럽힐까봐 거실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제가 손을 끌어 폭신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한 첫 식사는 사내 진미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산 최우진 씨가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에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어서 들게. 국 식는다. 최 씨가 인자하게 웃으며 고봉밥을 퍼주었습니다. 혜운이가 숟가락을 들어 두부를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갑자기 밥그릇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왜 그러니 맛이 없니? 제가 걱정돼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옛날에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아이가 흐느꼈습니다. 3년 만에 따뜻한 밥 처음 먹어요. 그 말에 저와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식은 밥이나 먹고 굶주렸으니 평범한 김치찌개가 호화로운 선물이 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곤히 자는 걸 봤습니다. 살금살금 들어가 시우 이불을 덮어주고 혜운이 베개를 고쳐주었습니다. 악몽 없이 평온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어느새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남동 주변 벚나무에 봄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도단한 초록싹들이 제 손주들의 인생 같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혜운이가 유화 물감 냄새가 차에 가시지 않은 그림을 들고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발의 인자한 할머니가 두 청년의 손을 잡고 있고 뒤로는 파란 하늘과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완성했어요. 예대에서 복학 장학금 준다고 연락 왔어요. 할머니, 눈을 반짝이며 기뻐하는 하혜운이. 세탁일로 퉁퉁 부었던 손이 이제 다시 붓을 잡고 꿈을 그립니다. 저는 그림을 보고 손녀를 봤습니다. 혜운이는 머리를 단발로 잘라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더 이상 떨고 있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우도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대학에 복학해 경영학 학사를 마저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집에 오자마자 저를 뒤에서 안으며 속삭이더군요. 할머니, 요즘은 악몽 안 꿔요. 집에서 항상 할머니 냄새가 나서 그런가 봐요. 한약 냄새, 국화차 냄새. 그게 절 안심시켜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노인들은 냄새 난다고 피할까봐 걱정하는데 시우에겐 제 존재가 안정제였나 봅니다.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식처라는 걸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고쳤습니다. 신탁 기금을 만들어 전 재산을 시우와 혜운이에게 남기되 30세가 될 때까지는 원금을 못 건드리고 강도윤이나 그 관련자는 10원 한 푼 못 가져가게 못 박았습니다. 나머지는 학대 아동 지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줬습니다. 지수 이야기를요. 아이들 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지수 사진을 뒀습니다. 너희 엄마는 최고의 여자였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를 지키려고 싸웠단다. 시우와 혜운이는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알게 된 거죠. 엄마는 약자가 아니라 숨겨진 영웅이었다는 걸요. 이제 할머니가 그 뜻을 잊고 있다는 것도요. 도시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서재 벽난로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제 손에는 지수의 검은 가죽 수첩과 강도윤의 범죄 증거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놈은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눈물 젖은 지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지수야,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해냈다. 보고 있니 그 나쁜 놈 죗값 치렀어. 정치 생명도 끝났고 아빠 자격도 없어졌어. 내 새끼들 시우랑 혜운이 이제 안전해. 아주 잘 자고 있어. 저는 수첩을 불 속으로 던졌습니다. 종이에 불이 붙어 타올랐습니다. 고통스런 기록들, 차가운 숫자들, 눈물 젖은 일기가 제로 변해갔습니다. 법적 심판은 끝났으니 이건 증거 인멸이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저와 아이들이 어두운 과거를 털어내는 의식이죠. 증오를 집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증오는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는 벌을 받았으니 우린 살아야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수첩을 삼키는 불길 속에서 딸의 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홀가분하고 편안한 미소요. 지난 3년 어깨를 짓누르던 청은망은의 짐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보고 싶다 지수야. 하지만 더는 안 올 거야. 내 목까지 아이들 크는 거 보려면 엄마가 건강해야지. 불이 꺼지고 차가운 재만 남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다른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희망과 사랑의 불꽃이요. 저는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살금살금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은은한 수면등 아래 시우는 읽던 책을 쥔 채 옆으로 누워있고 옆방 혜운이는 제가 창고에서 찾아준 낡은 곰 인형을 안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문가에서 나의 두 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늙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짐만 된다고들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추억이나 파먹으며 죽을 날 기다리는 외로운 노인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이 큰 교훈을 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가족 사랑이야말로 무적의 힘입니다. 딸과 손주를 향한 사랑이 75세 약한 노인을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라는 말 정말 맞습니다. 실수를 바로잡기에, 정의를 위해 싸우기에, 그리고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잘 자라 내 강아지들. 할미가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 허공에 굿나잇 인사를 속삭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지난 몇 년 중 가장 달게 잘 것 같습니다. 꿈 없는 잠을요. 여러분, 제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눈물과 고통의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터널 끝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무용담을 늘어놓거나 집안 흉을 보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작은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키고 싶은 누군가가 있나요? 불의 앞에 무력함을 느끼나요? 아니면 너무 늙고 약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내일하는 저 같은 할망구도 일어서서 싸우고 행복을 되찾았는데 여러분은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가족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로 저에게 용기를 나눠주세요. 간단하지만 노인네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극복해낸 어려움이나 지키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요. 거친 세상 서로 위로하며 살자고요.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사람 냄새나고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참. 커피 한 잔 값이면 멤버십에 가입해서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그 돈은 모아서 제가 후원하는 보육원 아이들 책 사주는데 쓸 겁니다. 오늘 이 늙은이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늦었네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또 만납시다.